가족이라고?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었니? 어머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매일 아침 숟가락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겠지.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 숟가락 타령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수저 좀 안 놔드린 게 그렇게 죄예요? 그깟 수저 하나로? 그깟 수저? 그래. 너희에겐 그깟 수저겠지. 효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이 노년에 겪는 서러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내 자리에는 숟가락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박복순 할머니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자리에는 수저가 없구나.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내어준 집이었지만 정작 그 집에서 저는 한 끼 식사도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깜빡했다며 시치미를 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직접 가져다 쓰시면 되잖아요. 며느리 미경의 말투에는 언제나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의 태도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휴, 밥맛이 없구만. 저는 자주 낀 일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을 청소하는 며느리의 청소기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비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TV 그만 보시고 방에 들어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청소하기가 불편해서요. 며느리의 말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라 붙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 방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먼지처럼 구석에 밀려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이제는 밥숟가락 하나 편히 놓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서러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식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내 방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내 마음도 그렇게 작아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된 걸까? 창밖으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마음 속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어렵게 얻은 아들 준호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공장 일을 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가게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해질까요? 구멍가게를 시작하던 날, 남편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준호가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비로 가게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대학은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건물 청소도 했습니다. 아들 준호를 대학에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어머니, 저 취업했어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우러러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해냈다고, 아들 잘 키워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여보, 들으셨죠?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이제 준호가 대기업 직원이 됐어요. 준호의 첫 월급날 아들은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손목 시계였죠. 어머니, 이거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 시계는 값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제겐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쓰러져 자는 아들을 보며 이제야 제가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던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월급날이면 제게 꼭 용돈을 건네며 말했죠. 어머니, 적은 돈이지만 받으세요.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5년 후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될 미경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처음 며느리를 만난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네 제일 좋다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했죠. 미경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가 그 애를 바라볼 때마다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요리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어머님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준비 내내 미경이는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장도 가고 결혼 준비도 의논했죠. 한 번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나와서는 제게 안겨 울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는 이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 주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날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경의 미소 뒤에 지금의 모습을 볼 줄은. 결혼 초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변화는 제가 새 집을 마련해주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미경이는 아침상도 챙기고 반찬도 제법 알뜰하게 준비했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멸치볶음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대충 라면 챙겨 드시죠. 며칠이 지나자 식탁에 반찬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만 달랑 놓여 있는 날도 있었죠. 저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미경이가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커요. 전화 통화하는데 방해돼요. 어머님, 거실에서 말고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돼요. 어머님, 제가 청소하는데 자꾸 거실에 계시면 불편해요. 거실에 있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 같았죠. 준호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과자 사주지 마세요. 충치 생겨요. 어머님, 저희가 정한 교육 방침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둘씩 쌓여가는 불만, 서서히 깎여나가는 제 존재감. 저는 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하루 종일 TV 보면서 거실 차지하고 계시고, 내가 청소할 때도 꿈쩍도 안 하시고, 언제쯤 독립하실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귀찮은 존재였다니. 아들 내외에게 저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숟가락이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니? 순간 부엌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전화 통화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미운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는 알고 있었니?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미경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 내가 스트레스구나.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제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은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준호는 출근 시간을 핑계로 아침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아들 내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나와 작은 밥솥에 한 공기 분량의 쌀을 안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밥솥 버튼을 누를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게 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문득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때 어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라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뒤척이다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려는 찰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 정신도 많이 흐려지신 것 같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언제 정신이 흐려졌다고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 어머님 눈치 보며 살기도 그렇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창 민진애도 시어머님 요양원에 모셨대. 거기 시설이 나름 괜찮대. 그래도 그건 좀 여보, 생각해봐. 어차피 이 집도 곧 우리 거고. 어머님 모시고 나면 방도 하나 남잖아. 애들 학습실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을 벌써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긴 하지. 결국 준호마저, 제 아들마저 동의하는 소리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죠. 그럼 내일 요양원 알아볼까? 응. 그래. 한번 알아나 보자. 다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려질 존재였던가. 자식에게 이렇게 쉽게 내팽개쳐질 사람이었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아예 내쫓으려 한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장을 접으려 합니다. 더 이상 한숨 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주말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4시면 일어나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일어나시네? 늦잠 주무시겠지. 여보, 그냥 우리 먼저 먹자. 방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할 때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에 아들 내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질끈 묶고 헐렁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남편 환갑 때 입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세요? 미경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천천히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모든 말들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둘 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겠니?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의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대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그냥 다 들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먼저 결정했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놨어.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준호가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밥 숟가락 하나 못 놓고 거실 한켠에서 TV도 맘 놓고 못 보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 때는 어디 있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때였습니다. 미경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흐느끼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 시어머니 재산 분배 얘기는 꺼냈어? 지금이 기회야. 너희 가게 차릴 때 투자금으로 쓰면 딱일 텐데.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경이 당황한 듯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파시면 어디 가실 데나 있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 어머니가 저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위선적인 태도마저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미경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며느리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가족,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었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매일 아침 숟가락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겠지.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 숟가락 타령하실 거예요?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수저 좀 안 놔드린 게 그렇게 죄예요? 그깟 수저 하나로요? 그깟 수저? 그래. 너희에겐 그깟 수저겠지. 하지만 그건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한 거야. 매일 아침 확인시켜줬지. 난 이 집의 귀찮은 존재라는 걸. 어머니,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파시면 저희도 대책이 없어요. 이 집 팔아서 너희 가족 작은 아파트 구할 전세금은 주마. 더 이상은 말하지 말거라. 차라리 어머님이 다른 데 가시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저희가 이 집에서 사는 게 미경이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월세 내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끝까지 나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돈. 그래. 결국 돈이구나. 제 한마디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이제 놀랍지도 않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준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래진 봉투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오. 준호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소. 당신이 아프면 밤새 걱정하던 모습, 학교 다니면서도 집안일 거들던 착한 우리 아들. 그러니 앞으로 준호가 당신을 잘 모실 거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준호와 당신을 지켜주겠소. 당신도 준호를 믿고 의지하시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널 믿었단다. 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야.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제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했고 미경은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써준 이 편지를 한동안 열어보지 못했어. 너무 서러워서 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내가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아서. 방 안에 흐르는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널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준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창밖에만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누군가 말을 해야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무거운 침묵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너희들 이사 갈 집 알아봐라. 제 차분한 목소리에 미경이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보고 한 달 만에 이사 가라고요? 애들 학교는요? 학원은? 다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련다. 실버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다들 참 좋더구나. 같이 밥도 해먹고 산책도 다니고. 어머니,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불편하실 텐데 혼자라고? 난 거기서 혼자가 아니야. 오히려 여기서 사는 게 더 외롭지. 매일 아침 숟가락 찾아 헤매고 거실에서도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물릴 때마다 창밖별을 보여주며 재웠던 아기 시절부터 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좋아하던 초등학생 때까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와 저를 껴안던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과 재산 앞에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봐라. 나도 쉬고 싶다. 아들 내외는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시게요? 울먹거리며 준호는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조차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된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과의 작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방은 고요해졌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옛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이제야 결심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듯 제 작은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과연 잘하신 걸까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새로운 선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